김대중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이죠. 김홍업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이 지난주에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김대중 전 대통령 가족과 또 역정을 함께 해오신 저희 정치 원로 한학압 전 대표님 아주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지난주에 빈소 방문하셨다고 저희 들었어요. 근데 예. 고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더라고요. 혈육이고 형제다라는 말씀을 나누셨는데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지켜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면 친동생 같으신 느낌이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떠십니까? 김홍업 의원하고는 제가 띠동갑입니다. 그래서 형 아우 하면서 네. 유신 때부터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각자 푸념을 터놓고 하고 말이죠. 또 어쩔 때는 이 소주 한 잔씩 기울이면서 이 역경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네. 그런 각오도 하고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8월 18일 날 김대중 대통령 16주기 때 아주 수척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걱정스러워서 왜 이렇게 수척해졌는가, 이거 빨리 건강 좀 회복하소. 네. 이런 얘기하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빨리 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래 충격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리고 어깨가 무너나고 말이죠. 네. 그냥 세상이 캄캄한 그런 순간을 내가 겪었어요. 예. 자, 저렇게 이제 정치인들의 말씀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뭐 굉장히 고생하신 분이고 역사적 기여에 감사한다. 또 아드님의 희생도 기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김홍일 의원은 제가 생각할 때요. 예. 전형적인 외화 내빈의 대명사입니다. 그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좀 호화로우니 네. 그런 걸 생각하지만은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것을 따라줘야 될 그런 도덕적 의무를 지켜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제약 때문에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평생 동안 취직 한번 해보지 못했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러니 아버님 덕을 본 게 아니라 아버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순환을 겪었죠. 순환을. 예. 자, 요 관련된 얘기는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예, 저희가 예,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자, 그 전에 사실 DJ 호가 찾아보면은 이제 인동초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 그리고 이게 영화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이곤 했는데, 이제 세 아들 중에 막내 김홍걸 전 의원님만 남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한 시대가 저물어 간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지만, 예. 그러니까 그 전라도의 하이도 출신의 아주 입주전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40대 기수론 내세워서 일찍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항마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오히려 이분한테는 굉장히 고초를 낳게 되는 그런 네. 계기가 됐죠. 그래서 뭐 일본에서 납치당해서 수장당할 뻔하기도 했었고, 또 그 박정희 전 대통령 때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이제 사망 이후에 사실은 이제 민주화의 봄이 있었고, 그때 대통령이 될 기회가 한번 있었었죠.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의 봄, 신군부가 이제 그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다시 또 고초를 또 겪게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이걸 내란죄로 이제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 김대중 전 대통령도 체포됐지만 그 아들들도 다 체포당하고 네. 고문당하고, 그랬죠. 김홍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고문 후유증 때문에 평생 네. 고생하기도 하고 파킨슨병 같은 거 앓기도 했었고, 홍업 씨 같은 경우, 김홍업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굉장히 그 충격이 커서 예. 그 미국으로 이제 망명해서 한동안 미국에서 이제 인권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 뭐 그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온 가족이 그 아픔을 겪었던 예. 이제 그런 그 시대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생을 좀 짧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김홍업 이사장의 별세를 통해서 대통령 자녀들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또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2세들 이야기를 한번 저희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자, 이겁니다. 동지라는 키워드가 뜨는데,
그러니까 동지와 함께 대표적인 부자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아들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 전 대표님 사실 뭐 리틀 DJ라고 불리실 정도로 동교동계의 핵심 중에도 핵심이셨고 그만큼 김 전 대통령 가족과도 상당히 또 가까우셨으니까 잘 아실 테니까 이 아들들과 또 김 전 대통령은 동지라는 표현이 적합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건 이 부모와 아들 사이이기 때문에 예, 동지란 말은 적합한 표현은 아니죠. 네. 그러나 다만 정치 활동 과정에서 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 그런 의미에서의 동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유신 시대를 살 때는 밖에 나가도 우리를 만나줄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 군사 독재 정권에서 우리를 공산당으로 몰아세우기 때문에 우리를 설사 패 죽인다 하더라도요, 우리를 죽인 사람을 처벌할 법이 대한민국은 없었어요. 그런 세상을 살았어요. 그러니 이 DJ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믿을 만한 동지들도 물론 있지만은 네. 그래도 피를 나눈 말이야. 내 직속 가족 외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시. 예. 그러니 그 성장한 아들들이 말이죠. 뭐 좋든 싫든 말이죠.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 동교동에서 통행금지 있을 텐데 아침 나가면 저녁 12시 직전에 퇴근해요. 예. 예, 그러는데 밖에 나가서 누구 심부름을 하고 와도 말이죠. 어디 갔다 온 말 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물어본 놈도 사꾸라고 말한 놈도 사꾸라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았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하고 대화가 없어. 그러니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연구하고 또 사람을 부리는 데 있어서 아들 외에 믿을 만한 그런 혈육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들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아버지를 도운 것이지 네. 다른 이 자유로운 활동할 영역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아버지를 도운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난 그런 생각이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 분위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특히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군사 정권 계속 핍박을 이제 받다 보니까 당연히 그 아들들도 늘 감시 대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적인 뭐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걸 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돕는 것 말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다. 그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 당시에 이제 또 그런 분위기를 전해주시면서 동지가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특히 근데 첫째 그 김홍일 전 의원은 조금 더 특별했다는 얘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부모들한테 큰아들은 약간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존재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저한테 사과를 종종 하시거든요. 내가 좀 더 공부를 시킬 걸, 좀 더 맛있는 걸 줄 걸. 그러니까 평범한 이제 어머니조차 그런데 고 김대중 대통령 같이 이제 고난과 역경을 겪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식들이 고통을 받는 입장에선 더한 거죠. 김용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71년도 민청학년 사건 때부터 이미 이제 연루가 되기 시작하면서 말씀하셨듯이 어쩔 수 없는 길을 가야 됐고요. 1980년 내라는 모 사건 때 이제 수감 생활하고 이제 극심한 고문을 받아서 이제 신체가 불편해질 정도의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김대중 대통령의 2권짜리 자서전에 좀 나와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자서전을 읽었거든요. 그 자서전에 보면 그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인 언어들이 가득 차 있는데 자식들에 관한 부분들 2권에 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아버지의 언어가 고스란히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나 때문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다. 차라리 나를 더 때리지. 나를 더 붙잡고 나를 더 고통을 주지. 어떻게 이제 내 아들을 저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약간 그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고통에 얽매인 그런 얘기들이 들려와서 그런 거 보면서 세상의 모든 아버지, 세상의 모든 부모님은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DJ는 그래서 결국 이제 3번의 대선에 도전을 했지만 실패를 하고 4번째 대선 도전 때 이제 마침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마지막 그 4번째 1997년 그 선거 때 아들들로 인해서 좀 화제가 됐던 광고가 있어서 저희가 하나 발견해봤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DJ 난 이대로 좋은 세상 열릴 거예요. DJ는 할 수 있죠. 밝은 미래 희망찬 내일 행복한 가정 안정된 사회 강력한 국가 김대중과 함께라면 든든해요. 그럼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 기분 좋은 우리 세상을 DJ로 만들어봐요. DJ
이거 광고를 보고 왔는데 정 네. 작가님, 근데 이게 지난주에 그 별세하신 둘째 김호범 이사장의 네, 작품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 저도 97년도에 이제 막 군대에서 제대하고 예. 세상에 나왔을 때 이 광고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요즘 광고를 저렇게 나오는구나라고 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치인들은 되게 엄숙하고 무거운 존재들이었는데 저런 모습, 특히 당시 저 노래 굉장히 유행이었어갖고 따라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1987년에 아버지와 함께 귀국했던 고 김업 씨는 이렇게 이제 그 기획사를 차려서 밝은 세상이라는 기획사를 차려서 당시 기존의 선거운동과 좀 다른, 아마 미국에서 이런 걸 좀 배웠겠죠. 네.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선거 기법과 이제 이미지를 좀 전환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했고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에 많은 공을 이끌었다라고 하지만 이제 그 역시 이제 재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기도 하고 정치적인 영역이 좀 있었던 편이죠. 근데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 아버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감옥에 갔다 2년 있다가 나오셨는데 자기보다 영어를 더 잘하더라라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자식들한테 거대한 산이긴 한데 특별한 더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도와준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예. 제가 그 생각할 때요, 김홍업 의원은 그때 당시요, 네. 아버지 당선을 위해서 그런 그 기획사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활동하고 기여를 했지만은, 그런 광고를 정치 광고를 한다든지, 네. 그 다음에 이 홍보를 한다든지, 또는 선거 기획을 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이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저런 아까 그 선거송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냈고, 그때 김홍업 그 이사장이 만든 그 이 홍보 회사가 아마 한국 정치사에서는 처음 만들어진 회사가 아닌가. 그래서 새로운 이 정치 운동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기법을 도입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엄청난 기여를 했고, 그 후에 제가 국회의원 선거 나갈 때도요, 김홍업 이사장이 모든 기획을 다 해줬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래서 그 선거 때 그대로 실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줬죠.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말이에요, 이 정치는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 김홍업 이사장을 통해서 내가 배웠어요. 그런 기억이 있으시군요. 예.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가 좀 많고 활달하신 성격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 연구를 많이 해요. 예, 그리고 어떻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기여할 것인가, 이런 연구를 다른 사람보다 아무래도 더 열심히 하고 심도 있게 하고, 그런 데서 나온 아이디어가 결국 DJ 대통령이 4번째 당선되는데 밑거름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김대중 전 대통령 얘기를 해봤다면 또 영원한 라이벌 김영삼 전 대통령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도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 차남인 김현철 이사장이요, 김홍업 씨와 좀 각별한 또 사이였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장례식장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저희 제작진이 좀 단독으로 한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가 이세들 모임을 결성을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식사도 하고 말이죠. 정치적으로 조금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들은 굉장히 좀 친했어요. 김 의원님께서는 신장 투석을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뭐 식당을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바로 다음 주가 저희 정기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렇게 그 별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진짜 더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 지난주에 저희가 취재를 한 거에서 저 다음 주가 이제 이번 주에 정기 모임을 한다는 건데, 대표님, 그런데 아버지들끼리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동지였다가 또 적이 되기도 했지만, 그래서 아들들끼리는 저렇게 정기 모임을 가질 정도로 가까웠다. 이게 좀 아이러니 같기도 하고요. 예, 저는 그런 것이요,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두 분이 쌍벽을 이루고 민주화 투쟁하면서 경쟁할 때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또 대결하고, 그런데 제 기억나는 게 있어요. 1974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으로 신민당의 총재가 됐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좁은 생각이 어떤 생각을 했냐. YS가 이 총재가 되면 말이야, 대통령 또 그대로 되고 하면 우리는 밀려나는데 그러면 곤란하지 않냐,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DJ 대통령은 그때 우리 보고 YS를 도와라.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무슨 난 감옥에 있었지만은 나중에 큰 사건 났을 때도 도와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반문을 해요. 왜 도와줘야 됩니까? 이 사람들아, YS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민주화가 되면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이 되는데 왜 그걸 안 돕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런 얘기를 들었고 결국 민취협 만들어 가지고 두 분이 말입니다. 민주화 이 투쟁에 앞장섰고 오늘까지도 그 민취협이 그 뿌리가 남아서 말이죠. 이 동기들이 다 모이고 있잖아요. 근데 김홍업 이사장이나 김현철 씨가 만나는 것은 아버지가 과거에 민주화 투쟁했다는 그런 공통점도 있지만은 그 외에 그 노재현 씨도 만나고 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아들 그분도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이 대통령을 지낸 분들이 과거에는 적도 되고 싸웠지만은 우리 2세가 국민들 앞에 말이요 이 서로 교류하고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앞으로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민주화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도 이 뜻을 받들어서 국가에 헌신할 거 아니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잘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잘한 일이라는 또 평가를 주셨는데 정 작가님. 그런데 이제 김현철 이사장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도 동지라는 표현을 했지만 이 아버지 김영삼 대통령에게도 이 아들 김현철 이사장은 그래도 뭐 정치적 동지다 이런 인상이 좀 강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때 소통령이라고 불렸었고요.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그 각종 뉴스를 볼 때 대통령 아들이 그렇게 존재감을 드러낸 케이스는 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은 큰 아들은 아니었고 이제 큰 아들 김은철 씨는 이렇게 약간 그런 정치적인 것과는 좀 거리가 있어서 재미난 에피소드가 1982년에 이제 큰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될 때 사실 당시에는 부모님이 결혼식에 참석하는 게 일상적이었는데 가택연금 중이라 이제 뭐 그냥 풀어줄게 잠깐 갔다 오세요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게 혹시 꼬투리가 잡힐까봐 이제 난 안 가겠다라고 아버지 이전에 난 정치인이다라고 하면서 참석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제 큰 아들 김은철 씨는 아버지 없이 결혼식을 치르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서 이제 오랫동안 미국에서 삶을 살았고요. 반면 김현철 씨 같은 경우는 소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자신의 영역을 이제 확고하게 자리 잡았고 뭐 비선 라인이라고도 불릴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면서 아버지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많은 이제 그 언론에도 등장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끼쳤는데 이 문제 때문에 결국 이제 구속되기도 하는 것처럼 이제 정치적인 영역을 많이 겪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전 대표님, 그 김현철 이사장은 이제 소통령이라고 표현을 좀 하셨어요. 어떻게 기억하세요? 예, 그때 그런 표현이 언론들에 있었죠. 그런데 저는요,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현철 씨가 소통령이란 말 듣기 위해서 부자간에 만나서 소통을 하고 그랬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 정치 현실이 말이죠. 무슨 이 속된 말로 백그라운드 백이 필요하면 말이죠. 누가 가깝냐 이걸 따져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위에 가까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무슨 이 국가기관에서 먼저 보고하고 그랬다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기관을 맡았으니 제대로 되겠어요? 우리가 그걸 반성해야 됩니다. 왜 소통령이 됐냐 이걸 따지기 전에 거기다 보고한 사람들이 국가기관을 대표해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세입니까? 그것부터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정치 현실이 국민성하고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낸 산물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겨야죠.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입장에서도 많은 사람을 부리고 그렇지만은 내 아들이 그래도 나한테 좋은 아이디어 주고 말이요. 그러니 얼마나 대견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보고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만나고 말이죠. 대화하고 그런 식으로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없애려면은 국민들이 그런 짓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기관장을 맡은 그 자리를 맡은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자기 본직을 수행해야지 누구 백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봉사하는 이런 생각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권력자를 둘러싼 측근들이 좀 더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쓴소리를 좀 주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동지라는 키워드를 봤으면 두 번째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어요. 바로 이건데 멍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권력자의 아들이다 보면은 그 이름 뒤에는 사실 뭐 그림자로 또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건데
자, 하나가 예. 보면은 DJ의 장남의 이 김홍일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게 이게 일종의 나는 멍해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요. 예, 그럴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 마음대로 내 생을 개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보면요. 트럼프가 취임한 지 말입니다. 예. 1월 달에 했으니까 지금 곧 10월이니까 한 9개월 됐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4조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직을 맡아가지고. 이런 별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대통령 아들이면은 어디 가서 누가 술 사준 것도 먹지 말고 이권에 개입하지 말고 돈하고는 멀어져라 하면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네. 이런 그 환경이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김홍업 이사장이요 나한테 그런 푸념을 합니다. 그 감옥살이하고 나왔잖아요. 예. 근데 참 억울하다 이거요. 감옥살이하고 나오니까 아버님이 나를 쳐다보시질 않고 상대를 안 하더라 이거요. 그래요? 응? 왜 그런 짓을 했냐는 식으로. 그런데 이 김홍업 그 이사장 입장에서는 과거에 친구들이 와서 부탁을 해요. 그러면은 이건 내가 하면 되냐 하다가 막 하도 졸라싸니까 네. 기관이면 기관에다가 나 대통령 아들인데 이 사람이 뭐 한다는데 좀 봐주라고 이런 전화했어요. 예. 그러면은 가는 지가 돈을 벌어 먹고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검사라는 건 나는 그렇게 봐요. 죄를 찾아내는 일도 하지만 죄를 만들어낸 일도 해요. 그 돈벌이 한 사람한테 을 위해 전화했다고 해서 거기서 돈 준 것을 전부 김홍업이 때문에 줬다 이렇게 꾸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진짜 돈벌이를 한 친구는 빠져나와 버리고 김홍업이한테 씌워버렸어. 네. 그래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반성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하고 말이요. 다시 재심 신청을 하고 말이죠. 양심선을 하겠다고 말이요. 그렇게 하는 것도 홍업이 이 사람 마음이 열어가지고 내가 살고 나왔는데 하고 그대로 넘어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감옥살이를 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당시에요. 결국에 이제 DJ가 임기 말에 아들들이 이제 이렇게 비리 의혹에 좀 휘말리게 되니까 이런 대국민 사과를 또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참담한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조차 못했다. 자식들의 문제는 법에 맡기고 저는 국정에 전념하여 모든 소임을 완수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당시 김 전 대통령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그렇죠. 그 표현 중에요. 내 아들들은 적어도 부정하고는 멀고 아버지를 위해서 그 어려울 때 희생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 국민을 위해서 일할 기회가 생겼으니까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 국민한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그러니까 김홍일 의원이 80년도 신군부 때 그 잡혀가 가지고요. 이 고문당할 때 너희 아버지를 공산당이라고 인정해라 이거요. 그래서 김홍일 의원이 책상하고 벽에다 머리를 찌면서 그걸 죽겠다고 우리 아버지를 내가 공산당이라고 할 바에는 여기서 내가 죽겠다 해가지고 그것이 화근이 돼서 그 파킨슨병 걸려서 결국 요절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모두 생각하면은 DJ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애착이 있고 내 아들인데 이걸 내 명예에 말이요 이런 누를 끼쳤으니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네. 자, 이렇게 민주화의 어떻게 보면 동지였던 이제 아버지와 함께 지켜온 아들들 얘기를 저희가 쭉 해봤는데, 자 그런데 김홍걸 형제 얘기를 하나만 더 해보면요, 이종훈 평론가님, 그 최근에 이제 유산 분쟁도 벌어졌었어요. 이게 어떤 분쟁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특히 이제 이희호 여사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유언장이 이제 공개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동교동 원래 그 자택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노벨 평화상 타면서 받은 그 상금 그 두 가지를 이제 유산으로 이제 남기시게 되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그 유언을 남기시긴 했습니다만 이 김홍걸 이제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에게 유산이 된 거고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지금 다르잖아요. 위에 분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로부터 유산 받을 수 있는 권한 가진 사람은 김홍걸 의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은 그 법적 절차에 따라서 나는 이제 내가 일단 그 유산을 이제 승계받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김홍업 씨 입장에서 보니까 다 혼자 차지하려고 하네. 이제 이렇게 약간 오해 같은 것들이 좀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게 이제 재산 분쟁, 유산 분쟁으로 이제 갔는데 결국은 다 이제 합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동교동 자택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제 뭐 기념관이나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뀌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은
노벨 평화상 받은 상금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지금 그 상속세 내고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지금 현재는 지금 일단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그런 예. 그 상황입니다. 디자이가 살아계셨다면, 자 이런 어떻게 보면 아들들의 좀 안타까운 분재 이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그 유산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 아들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업적에 버금가는 이상의 칭찬을 국민들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돌아가신 후에까지 이런 일이 생기니까 우리를 정말 국민들에 대해서 미안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잘 해결되길 바라고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홍업 의원이 말이죠. 네. 지금 김홍업 이사장이 돌아가셨지만은 그 상의가 없어요. 자기가 상속자락에서 지 맘대로 해버리지 자기 맘대로 해버리지 상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상의를 해야 돼요. 돌아가셨더라 하더라도 네. 형수나 말이요 가족들하고 상의를 해서 아버님이나 어머님의 그 명예에 손상이 없도록 앞으로 그 상처를 치유하고 가족끼리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한테 말이죠 떳떳하게 등장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또 원로로서의 쓴소리를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치적 이제 무게를 짊어진 우리가 대통령의 아들들 얘기를 해보면 이 아들들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걸까? 저희가 김현철 이사장에게 한번 직접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저희는 그 가족들이었고 대통령 가족이 돼보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아버님들을 좀 돕게 되고 정치적으로 또 그런 과정에서도 또 어려움도 겪어보고 말이죠.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마지막 또 두 분이 그 유언처럼 남기신 또 소원이 계셨잖아요. 통합과 화합이라는 그런 통합과 화합의 정신을 좀 계속 발전시키는 일도 좀 해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그런 의견들도 좀 주고받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자, 우리 한 전 대표님도 이제 그런 고민을 조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 김홍일 의원, 김홍업 의원, 김홍걸 의원 다 그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나서 온갖 이 고생을 다 겪었지만은 그래도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저승에 가서도요 부모님들한테 고맙다는 얘기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홍업 의원의 경우는 남달라요. 6.25 때 그 방공호에서 태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은 그 큰 그 해상 사업을 했는데 서울로 수구마로 온 사이에 6.25 터졌어요. 그게 나중에 보름간을 걸어서 목포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목포 부잣집인데 인민군이 점령해가지고 집을 다 뺏어버리고 살 곳이 없어. 그래서 방공호 속에 그래 태어난 겁니다. 거기서. 태어날 때부터 역경 속에서 태어났어. 자, 이렇게 또 대통령의 아들에 대해서 이제 정치 원로인 또 한화갑 전 대표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